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오늘은 공간 시장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의 모형이 위치와 면적을 가지는 공간에 적용된 모형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용도 경합 모형과 입찰지대 모형 두 가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 경합 모형입니다. 여기 어떤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도시와 자연의 경계 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사람이 사는 도시가 이렇게 뻗어져 나오다가 이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그 경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데요. 이런 빈 공간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어서 짓지 않은 것인지, 또는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저 흰 선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못 지은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런 경계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도시의 기능과 이런 자연의 기능이 서로 어떻게 만났는지, 그것과 관련된 이론들을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배울 이론은 용도 경합 모형인데요. 용도 경합 모형은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용도의 토지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과 관련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정량의 토지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 토지가 몇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때 어떤 용도가 각각 얼마만큼의 면적을 차지할 것인가에 관한 이론이죠. 가장 간단한 형태는 두 가지 용도가 경합하는 모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요 공급 곡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수평선과 같은 양만큼의 토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토지 총량이에요. 이 토지는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 두 가지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택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을 거고요. 농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의 경합에 의해서 이 전체 토지의 총량이 각각의 용도에 얼마만큼 할당될 것인가 하는 것을 수요 곡선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양쪽에 두 축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가 배운 수요 공급 곡선의 평면을 두 개를 붙여 놓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왼쪽의 이 점은 택지를 기준으로 한 그래프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택지의 양이 많아지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는 이 세로축은 그 택지의 가격, 여기서는 택지의 임대료라고 하죠. 그 지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평면 자체가 우리가 봤던 택지의 수요 공급 곡선을 나타내는 그 평면이죠. 반대로 농지는 방향만 좌우로 반대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농지의 양이 많아지는 거고요. 세로축은 농지의 임대료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평면 두 개를 돌려서 붙여놓으면 우리에게 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먼저 택지의 수요 곡선을 이 평면상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택지 원점을 기준으로 우하향하는 모양의 수요 곡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번엔 농지의 수요 곡선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농지 수요 곡선은 그 반대겠죠? 이쪽이 원점이니까 이 원점을 기준으로 좌하향하는 그런 수요 곡선을 나타낼 겁니다. 요거를 이제 거울처럼 뒤집으면 우리가 아는 그 수요 곡선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택지에 대한 수요와 농지에 대한 수요가 구성되어 있다면 이 전체 토지는 각각의 용도에 얼마만큼 할당이 될까요? 당연히 이 두 용도가 만나는 점에서 각각의 용도가 갈릴 겁니다. 이 균형점,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왼쪽만큼의 토지는 택지로 할당이 되고 오른쪽만큼의 토지는 농지로 할당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데나 세로선을 그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점보다 왼쪽에 있는 자리에서 선을 한번 그어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왼쪽의 영역은 다시 말해서 택지에 요만큼 할당되고 농지에 이렇게 많이 할당되는 이 위치에서는 택지를 수유하는 사람은 임대료를 이렇게 높게 지불할 의사가 있고요. 농지를 수유하는 사람은 임대료를 이렇게 낮게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택지에 대한 지불 의사가 농지에 대한 지불 의사보다 크기 때문에 이 땅은 당연히 택지에 할당이 되겠죠. 그리고 여전히 택지 임대료가 더 높으니까 토지의 소유자들이 택지로 임대를 더 많이 하겠죠. 그러면 택지에 할당되는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이 이점을 지나면 이번에는 반대가 되죠.
농지 쪽에 지불 의사가 더 높기 때문에 농지가 증가하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시장의 균형은 이 이점에서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용도에 대한 할당은 이 QE에서 결정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이점에서는 택지의 임대료와 농지의 임대료가 같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대부분 농지보다 비싸죠. 그러니까 아니 택지의 임대료와 농지의 임대료가 같아진다니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실 세계에서 택지의 임대료가 더 높은 것은 택지 양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체 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 없이 아무 용도대로나 쓸 수 있게 해준다면 택지와 농지의 경계부에서 그 임대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같아집니다. 이 그래프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실제로 도시의 형태가 어느 한쪽은 택지가 되고 어느 한쪽은 농지가 되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수량을 보여주는 추상화된 그래프입니다. 어쨌든 공간의 개념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전까지 봤던 수요 공급 곡선보다는 좀 더 부동산 시장에 가까운 모양이 되는 거죠. 앞에 그림에서 이 원에서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하필 그 위치가 그래프의 중앙이다 보니까 그러면 균형은 택지와 농지의 중간 정도에서 결정이 되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완의 위치는 두 용도의 수요 곡선의 모양과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완인 상태에서 갑자기 택지에 대한 수요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농지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와서 택지에 대한 거주의 수요가 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택지에 대한 수요 곡선이 위로 올라가겠죠. 또는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어느 쪽이든 그 결과는 같습니다. 이렇게 상단에 수요 곡선이 위치하게 됩니다.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당연히 택지의 임대료가 농지의 임대료보다 비싸지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택지 수요가 증가해서 택지의 수요 곡선이 위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시장 균형은 이 2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토지는 이만큼은 택지로 할당되고 이만큼은 농지로 할당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택지의 임대료는 R 택지2로 결정이 되고 농지의 임대료는 R 농지2로 결정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임대료가 같습니다. 택지의 수요가 증가하면 택지의 임대료만 상승하는 게 아니고 농지의 임대료도 같이 상승을 합니다. 지금 눈으로 보는 그대로잖아요? 이 그래프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농지는 갑자기 왜 상승했을까요? 택지 수요만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더 많은 토지가 택지로 할당되면서 농지의 공급이, 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농지의 임대료도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택지와 농지의 수요 곡선의 위치와 기울기와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하게 변해도 시장이 스스로 그 균형을 찾아갈 수 있게 한다면 서로 다른 용도의 임대료는 항상 일치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두 가지 용도에 할당되는 토지의 양이죠. 이렇게 용도 경합 모형의 그래프를 보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결과가 나오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용도가 경합하는 모형을 가지고 이 점에서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각 용도의 수요자와 공급자,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의 잉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요자 잉여는 수요 곡선과 가격선 사이의 삼각형이죠. 이 직선이 가격선이고요. 이게 택지 수요자의 디맨드 커브니까 이만큼이 택지 임차인의 잉여입니다. 반대로 농지 임차인의 잉여는 이게 되겠죠. 그리고 공급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전체 토지가 어느 용도든 둘 중에 한 가지 용도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선 하단이 공급자 잉여가 됩니다. 그래서 택지 임대인의 잉여는 이 사각형이 되고요. 농지 임대인의 잉여는 이 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상단에 있는 디맨드 커브 밑에 있는 이 색깔 칠해진 전체 영역이 이 사회의 총 잉여가 됩니다. 언뜻 보기에도 이 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된다면, 그러니까 시장이 이 균형점을 찾아온다면 한치의 빈틈도 없이 잉여가 꽉 차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시장 균형의 이점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택지와 농지 간의 할당 비율을 규제한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앞에서 정부 개입과 정부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현상은 이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체 토지 총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할당된 이 택지의 양과 농지의 양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택지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도시가 농촌을 너무 침범하고 있다. 그래서 택지의 총량을 규제해야 되겠다 하고 정부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량 규제를 했다고 한번 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택지의 총량에 대해서 큐스타만큼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까지만 택지로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후세를 위해서 농지로 남겨두자 하는 결정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택지에 대한 할당량이 큐스타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를 보면요. 먼저 수량적인 측면에서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택지로는 요만큼 할당되고 농지로 이만큼 할당됩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을 보면요. 택지의 임대료는 이렇게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택지에 대한 디맨드 커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이렇게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죠. 반대로 농지의 임대료는 아주 낮아집니다. 농지에 할당된 토지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디맨드 커브하고 이 총량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농지의 임대료가 형성이 됩니다. 아까하고는 다르죠? 택지와 농지 사이의 가격의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택지와 농지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 아까 본 듯이 여기서 균형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토지 용도에 대한 규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도 간 가격의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문제는 이때 잉여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먼저 택지 임차인의 잉여를 보면요. 이 삼각형이 됩니다. 원래 균형 상태에서는 이만큼이었는데요. 많이 감소했죠. 택지 임대인의 잉여는 이 사각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각형과 이 사각형 중에서 어떤 게 더 이득인지는 이 두 수요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농지 임차인의 잉여는 증가합니다. 원래 요만큼인데 이렇게 커졌죠. 더 많은 면적을 더 싼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농지 임대인의 잉여는 짙은 녹색이 됩니다. 역시 이 사각형의 면적은 원래 사각형보다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각각의 임차인과 임대인 중에서 누가 유리해지고 불리해지고를 떠나서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원래 상태에 비해서 이렇게 비어있는 삼각형만큼 잉여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가 자연을 보존하고 우리 후손들도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농지를 더 확보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큐스타만큼의 제한을 가하면 정부는 원래 생각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의 농지를 더 확보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대가로 이만큼의 총 잉여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지를 지키는 대가가 바로 이 삼각형인 겁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지 잘 판단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 잉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알고 있지만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에다 더 큰 가치를 둘 것인가 하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고 전체 국민이 함께 결정해야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요 공급 곡선 두 개를 이렇게 돌려서 붙여 놓으니까 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죠. 이런 게 경제학을 공부하는 묘미인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서 그 구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